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12월 중순에 얼리 결과 발표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 디시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리 결과들을 보고 입시 트렌드들을 어느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오브 2029년, 클래스 오브 2028년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기사나 매년 학교의 웹사이트라든지 커먼 데이터셋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몇 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펼쳐보면서 살펴보시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요. 왜냐면 데이터를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Early Decision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선생님들과 A1에서 실시간 온라인 클래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요. 2024-25년 입시 주기이고 그리고 클래스 오브 2029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학교들 중에서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죠. SAT, ACT를 제출하는 학교하고 옵셔널인 학교하고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원자 수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를 갖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우리 얼리에서 이 디퍼를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학교별로 이 디퍼를 받은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Affirmative Action 폐지 판결이 난 이후서부터 지속적으로 대학들의 다양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얼리에서 지원하는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위 20개 대학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UCLA하고 버클리는 얼리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학교를 빼고 18개의 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도 보이시지가 않을 테니까 거의 두세 개 학교씩 잘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된 학교 순서는 최신 업데이트된 US 뉴스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순위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6년도 거를 볼 건데요. 클래스 오브 2029가 이번 연도 24년, 25년도 지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작년 클래스 오브 2028, 23년, 24년도 지원자 말하는 거고 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이고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 테스트를 require 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자, 먼저 프린스턴부터 살펴보시면 이 학교는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만 뭐 살짝 나와 있고 데이터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클래스 오브 2024에서 합격률이 15.82 그러니까 얼리 합격률이 15.82%였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IT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지원자들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2022-23년도 지원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 2027부터 SAT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때가 팬데믹 터지고 처음 지원하는 그 연도였었고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SAT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총 지원자가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지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면 이때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테스트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왜냐면 GPA는 높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GPA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SAT, ACT 점수는 낮아도 GPA 점수는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팬데믹일 때 SAT, ACT 점수를 학교들이 받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MIT 같은 경우는 이제 Early Action이잖아요. 이 Early Action인데 가뜩이나 이 Acceptance Rate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들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더 엄청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2년 동안 학생들을 받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학생들 수준이 별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점수를 안 봤더니.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점수 내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가 현저하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5% 후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MIT에서 봤듯이 SAT하고 ACT를 다시 reinstate 했을 때 얼리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요번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클래스 오브 2029서부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reinstate한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SAT를 보는 학교는 전체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들었을 거고 옵셔널로 유지하는 학교들은 지원자 수가 유지 혹은 늘어났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IT를 지원하신 학생들 중에서 이 D4를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MIT는 D4를 굉장히 많이 주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MIT를 지원하고 나서 D4를 받았다는 의미는 레귤러로 가서 다시 판단을 할 텐데 그때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Deferred Admission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early 지원자들 중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은 이미 합격을 해놨는데 이 대상 학생은 아직 완전히 탈락시키기는 좀 아까우니까 레귤러 때 가서 다시 한번 그 풀로 들어가서 레귤러 지원한 학생들이랑 다시 비교해보고 그때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Deferred Admission이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레귤러로 지원한 학생들이랑 같이 판단이 될 때 이 MIT 같은 경우는 D4를 받은 학생들은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D4 받은 이 퍼센티지가 학교들마다 나올 텐데 이 퍼센티지가 얼리 합격률이랑 매우 비슷하게 유사하다 하면 이 레귤러에서 입학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이 D4를 받은 학생들의 이 퍼센티지가 얼리 합격률보다 만약에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얼리 합격률은 약 20%인데 뭐 D4를 받은 학생들이 80%에 해당한다 이러면 레귤러에서 입학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고요. 왜냐면 그만큼 D4 받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어차피 레귤러에서 다시 지원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D4를 받는 퍼센티지가 그 학교에서 이 얼리 합격률보다 현저하게 작다. 뭐 예를 들어서 얼리 합격률이 20%인데 D4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레귤러에서 입학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우리 D4를 받은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이 얼리에서 합격할 확률 이거랑 비슷하냐 높냐 낮냐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D4를 받았을 때 레귤러 때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버드로 갈 건데 우리 아이비 리그 8개 학교 중에서 하버드, 유펜, 프린스턴, 커넬 이 학교들은 클래스 오브 2029년에 이 얼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시면 이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도 온몸으로 때려받고 막 많이 시달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립학교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 공정한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져서 막 소송당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발표를 안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보실 텐데요. 스탠포드는 이 정보 공개 또 안 하는 학교니까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자 하버드는 SAT를 여기부터 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팬데믹 때문에 지원자 수 쭉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아마 이때부터 SAT를 내라고 또 했으니까 이거보다도 다소 줄어든 숫자 6,000명 후반대나 7,000명 초반대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팬데믹 때 이전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 이거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합격률은 이것을 유지하거나 이거보다 다소 높거나 이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EA로 이 하버드를 지원했다고 했을 때 이 D4를 받았다고 하면 D4 받는 비율 보시겠습니까? 합격률과 D4 받는 비율을 비교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8.74%인데 83%입니다. 엄청나게 훨씬 높기 때문에 디퍼를 받았다는 의미는 레귤러에서도 입학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일과 칼텍으로 갈 텐데 또 칼텍도 뭐 이렇게 안 보여주니까 뭐 할 얘기 별로 없고요. 이 예일은 자세히 이렇게 나와주니까 제가 할 얘기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서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다른 학교들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일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다시 SAT, ACT를 리인스테이트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팬데믹 기간이었고요. 자, 그럼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팬데믹이 되고 나서 SAT, ACT 점수를 안 본다고 하니까 지원자들 숫자가 쭉 계속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SAT, ACT 점수를 다시 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팍 줄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비율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 이 그래프로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쭉 높아져 있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학교들은 클래스 오브 2029년 그러니까 이번 24년, 25년 어플리케이션 사이클 안에서 이때부터 SAT, ACT 점수네 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예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줬는데 이 테스트 플렉서블 폴리시라고 해서 ACT, SAT 점수를 내거나 아니면 IB나 AP 점수를 내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네 만약에 AP나 IB 점수를 낼 거면 본 시험 전부 다 내야 돼. 이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AP 시험을 보거나 뭐 IB 시험을 봤을 때 몇몇 과목은 망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보다 뭔가 조금 더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원을 좀 꺼려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원자 수는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합격률은 또 이렇게 올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합격률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전 합격률을 되찾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때만 특별히 합격률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가 지원자 수가 제일 많았는데 또 제일 적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적은 거잖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날 완전히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고요. 그리고 예일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 법에 부합하게 앞으로 따르겠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이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럼 대학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뽑을 때 인종을 보고 뽑진 않아야 되는데 다양성은 유지해야 돼요. 인종 다양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영상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에 클릭하셔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블랙과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 됐었는데 이제 인종을 안 보고 뽑게 되면은 막 이렇게까지 줄어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대학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었는데 이때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는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인컴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블랙과 히스패닉에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퍼머티브 액션 했을 때랑 비슷하게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 인컴도 한번 볼 거고 뭐 지역적인 부분도 볼 거고 뭐 다른 것들도 그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블랙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32% 정도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요건이 굉장히 큰 팩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을 많이 뽑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 기사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이 wealthy student에게 그러니까 잘 사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페이버를 주는 그런 제도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매해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이거는 2024년도 기사고 이거는 2023년도 기사고
보시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early decision일 때 mostly benefit rich kids. 잘 사는 애들이 early에 더 잘 붙는 거 아니냐. 그리고 early 지원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잘 사는 애들이더라. 이건 19년 기사, 24년 기사, 23년 기사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 거기서 인용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 자료이긴 하지만 early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 사립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블랙이랑 히스패닉 비율들은 적다 보니까 이 기사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early decision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 대학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인종은 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early 지원자들을 많이 뽑고 싶은데 대학들은 대부분 일단 early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어요. 근데 early에서 많이 뽑아버리면 약간 부유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백인이랑 아시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덜 부유한,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그런 학생들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early 합격률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가장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퀘스트 브릿지입니다. 이 퀘스트 브릿지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교 학비를 전부 다 지원받아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게 학교들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아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퀘스트 브릿지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입장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소득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퀘스트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고민 없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긴 하지만 일찍이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미리 선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퀘스트 브릿지는 12월 초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early에 합산이 되거든요. 자,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됐으니까 인종을 보면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인종이 다인종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인종을 뽑으려면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을 많이 뽑으면 early에서 학생을 많이 못 뽑을 것 같아요. early는 잘 사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early는 많이 뽑고 싶어요. 그래서 early에서 퀘스트 브릿지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early로 학생을 많이 뽑기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 2027일 때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 나오기 전이라서 퀘스트 브릿지 66명 정도 뽑다가 처음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된 판결이 되고 나서 그 해 입시 때 이 퀘스트 브릿지 학생들을 반짝 올려놓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선발한 인원은 다른 연도들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퀘스트 브릿지 인원은 더 늘렸다는 것이니까 이게 전체 인원 대비 퀘스트 브릿지 학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숫자가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원래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 과정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해를 지나면서 퀘스트 브릿지 학생을 많이 뽑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찾아냈으니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early decision 합격률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정상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지원자 수들 숫자가 막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전처럼 비슷하게 정상화 단계를 거치는 거고 합격률 또한 정상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퀘스트 브릿지도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올라왔다가 정상화 단계를 거치는 것. 그래서 예일에서는 뭘 보시면 되겠냐면 팬데믹, 어퍼머티브 액션, 그 다음에 SAT, ACT, Reinstate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화 과정으로 이제 거의 돌아오고 있는 수순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앞으로 이제 SAT, ACT 점수를 require 하는 그런 학교들이 더욱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듀크,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한번 볼 건데요.
이 듀크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옵셔널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지원자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뽑아야 되는 인원은 계속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들은 지원자 수가 많아지는 대신에 합격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보를 안 알려주는데 아마도 조금 더 지원자 수가 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보다 약간 합격률이 비슷하거나 낮아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존스 홉킨스는 이 D4 비율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는 한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리젝을 되게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D4를 조금 더 적게 준다는 소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귤러에 갔을 때 입학 확률이 매우 떨어지지는 않는다. D4 받는 학생들이 꽤나 적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가 이제 특이한 점이 이거 다음 해 있죠. 이제 올해 2025년, 26년 사이클에서부터는 SAT, ACT 점수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존스 홉킨스 SAT, ACT 점수 내셔야 됩니다. 이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도 테스트 옵셔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 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률도 조금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턴에서 D4를 받은 학생들의 의미는 이렇게 딘이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구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이번 입시 사이클일 때 나온 글입니다. 2024년 12월에 나온 글이니까요.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파이널 디시전을 주고 싶어서 우리는 admit or denied far more students than we deferred 라고 하잖아요. D4 받은 친구들보다 admit 하거나 deny 된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도 D4를 되게 작은 퍼센티지로 준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학교다. 그냥 D4를 받았다면 레귤러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유펜 같은 경우도 지원자 숫자만 나와 있고 몇 명이 합격을 했는지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당연히 전년도보다 인원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인원이 증가했고 어느 정도 합격자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합격률이 한 13점 후반대 퍼센티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펜 같은 경우는 D4를 주는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억셉 되는 학생들 비율이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펜에서 D4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D4 받은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레귤러 때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부터 또 SAT, ACT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률은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자가 떨어졌으니까 이 전년도 때보다는 아마 합격률이 올라갈 거고 예전이랑 비슷하게 회귀할 것이니까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테스트 옵션을 유지하는 학교들은 지원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고, SAT, ACT 점수를 리인스테이트한 학교들은 전체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정상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UC하고는 정보 안 주니까 일단 넘어가고, 브라운 같은 경우는 SAT, ACT 점수를 이때부터 또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원자 수 줄어들고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일 때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SAT, ACT 내라고 하니까 지원 다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 합격자들 숫자는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acceptance rate이 이번에 훅 올라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예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퀘스트 브릿지에서 좀 많이 뽑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양성 유지를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퀘스트 브릿지에서 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얼리에서도 많이 받으면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받으니까 다양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그의 일환으로 이 first generation인 학생들을 받는 것도 꽤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퀘스트 브릿지 학생들도 많이 받고 first generation 학생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브라운 같은 경우도 이 퀘스트 브릿지로 받는 학생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다양성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도 계속 테스트 옵셔널이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가 작년이랑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다트머스 같은 경우는 SAT를 이때부터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같은 이유는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트머스 대학은 뭐 다른 하버드, 예일, 유펜 이런 대학들처럼 엄청 학생 명수가 많은 그런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SAT, ACT 때문에 지원자 수 줄어드는 영향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학들도 이런 트렌드를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옵셔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은 지원자 수를 유지하고 있고 합격률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노트르담이랑 밴더빌트 같은 경우도 이 디퍼 받는 비율이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합격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특히 밴더빌트 같은 경우에는 디퍼를 받더라도 레귤러에 가서 꽤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은 그런 학교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SAT를 꼭 필수로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는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에 합격률은 증가하고가 있죠. 그리고 옵셔널을 계속 유지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들은 지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합격률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 지원한 학교에서 디퍼를 받았을 때 우리 학교가 합격을 주는 퍼센티지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디퍼를 주는 퍼센티지가 더 낮으면 우리 레귤러에서 입학할 확률이 그냥 레귤러 때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대학교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ffirmative action 폐지 때문에 대학들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일환으로 퀘스트 브릿지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것과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퀘스트 브릿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SAT, ACT가 다시 리인스테이트 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오게 된다. 이 정상화라 함은 전체 얼리 지원자 숫자가 예전이랑 비슷해지면서 합격률도 비슷해지고 디퍼를 주는 퍼센티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이전 데이터랑 비슷하게 이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학들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